벙커원 라디오.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건 누군가를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혹은 그렇죠. 누군가의 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니까 소비뇽 블랑이 좋겠네요. 이런 정도. 이제 소비뇽 블랑은 비싼 와인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은 소비뇽 블랑 중에 비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어도 시실리에 와인 혹시 있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절대 뽀록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 한마디 정도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까바로 먼저 시작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어디 갔어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극강의 엑기스 강헌의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2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4 제2강 IMF 시대의 오프라인 문화산업 붕괴 콘텐츠가 된 문화 2017년 4월 3일 강연 2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결국 한류를 낳은 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특히 중국이지만요. 대중문화의 시대, 사실 말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봉건 시대 때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인 그 관계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식민지라든지 또 중국의 공산화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크긴 했었지만요. 사실 그 한류 이전에 한국과 중국은 바로 이 따위 2000년 이상의 문화적인 교류의 관계를 가진 국가치고는 사실은 거의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웃인데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는 정도의 그 수준이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중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출병해 왔던 군인들과 그 군인들을 따라왔던 민간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한국 땅에 남게 돼요. 근데 아무리 걔들은 대국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끈들이는 상태에서 중국인들은 완전히 이제 한국 사회 하층 계급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왜 중국 뗀놈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부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들이 워낙 멋있고 막 너무 험하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들을 굉장히 업신적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 떨어뜨려 놔도 가장 막강한 자기들 사이에 약자들이 살아남는 길은 연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자기들의 이제 그 거주지들을 확보하고 이제 어떻게든 똘똘 뭉쳐서 이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교 거주 집단들을 갖다 만들어서 살아남게 돼요. 근데 이제 이 19세기 말에 시작된 중국인 화교 문화가 한국에 승인되면서 우리가 영향받은 대중문화적 차원에서 영향받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짜장면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짜장면이 아니고요. 외식 문화예요, 외식 문화. 중국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여기 한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험한 일들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똥 치우고 막 이런 거 먹는데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또 이미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집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층계급이.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들은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됐다는 생각을 한 뒤에 자기들이 이제 그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우리 시장과 충돌하지 않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국인들이 어디 많았냐면 연희동에 많았다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연희동이 중국인촌이 된 건 1970년대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명동에 있던 화교 학교가 연희동으로 옮기면서 이 사람들이 쭉 그 저기 연희동으로 가서 집 연희동에 중국집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이고요. 자 인천하고 서울은 명동과 그 남산 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동 막 이런 데 중국인들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살아남은 길은 뭐냐면 막 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에 아니지 조선에 없는 게 있더라는 거야. 이게 뭐가 없냐? 이 새끼들 밥을 밖에서 안 먹어. 밥을 다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깥에서 나와서 밥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 상대로 우리가 특이한 걸 만들어 팔면은 조금 먹히겠다. 왜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리집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리집 우리는 요리를 파는 곳이라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요리집이라는 거는 요리를 파는 곳이 아니야. 기생집이 요리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을 공급해 주는 곳이 요리집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손님은 이제 예약을 해서 파티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리 진짜 음식은 바깥에서 배달시켜 와요. 그러니까 요리집에는 요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청자를 붙여서 청요리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진짜 요리집에 요리가 있는 최초의 문화는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서울과 인천에. 근데 이제 모든 중국인들이 그러지만 걔들은 워낙 옛날부터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문화를 많이 갖고 있었기 그 DNA가 흐르기 때문에 걔들은 철저히 현지화, 빠른 시간을 현지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음식물을 갖고 와도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아 절대로. 네덜란드의 중국집에 가면요 모든 볶음밥에 치즈가 얹혀져 나옵니다. 100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볶음밥도 네덜란드에 가면 치즈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산동 지방에는 이미 작장면이라는 면 문화가 있긴 했는데 우리가 먹는 짜장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장류 문화가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충분히 유니버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면 문화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짜장면이다. 이게 짜장면은 한국 음식도 아니고 중국 음식도 아니에요. 한중 하이브리드 창작물이에요. 정확하게는 한국 음식이야.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만든 한국 음식이에요. 이 짜장면이 폭발하면서 청요리집이 한국 이제 20세기 초반에 최초의 대중적인 외식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 한국의 외식 문화는요 1970년대까지 우리의 독자적인 외식 문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겹살 문화가 언제 대중화되느냐면요 80년대 초에 왔어야 대중화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외식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여러분 제 세대들은 어릴 때 뭐 하여튼 어디 나가서 먹는다 그러면 다 중국집이야. 짜장면 앤 탕수육 한 그릇에 짜장면과 군만두 이게 전부였어요. 뭐 아들내미가 전교 1등 해도 짜장면에 탕수육 뭐 딸내미 사익감이 와도 짜장면에 탕수육 다 그거야.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먹던가. 그래서 이제 이 화교 문화의 정착과 함께 한국의 이제 최초의 외식 문화의 장이 형성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상하이 문화인데요.
1930년대 40년대 상하이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상하이가 조개로 쪼개집니다. 분할돼요. 일본 조개, 뭐 프랑스 조개, 뭐 영국 조개. 그래서 이 상하이는 국제도 이미 1930년부터 국제도시였고 뭐 여기 기통에 우리 임시정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하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서구의 문화가 이미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 식민시대 때는 오히려 상하이 쪽에서의 통해서 많은 문화들이 한국에 유입되는데 그 역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시 서구인들의 문화 가장 대중적인 문화가 뭐예요? 사교 문화, 사교 댄스 문화 있잖아요. 탱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제 플로우 댄스 문화가 이 상해를 통해서 식민지 경성으로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6년에 이제 그 상하이 문화의 첫 번째 운반자는 해방 이후에 그 신라의 달밤을 터뜨린 현인입니다. 이 현인이 왜 이 상하이 문화의 최초의 전달자가 되냐면 현인은 식민시대 때 부산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에노 음악학교를 여러분 알다시피 홍남파와 윤심덕이 나온 곳인데요. 그게 성악과 그 유학생이었는데 징집이 된 거야.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황군 그 군복 입고 이제 동남아시아 전선으로 가려면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탈출합니다. 탈영해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숨어.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상하이에서 이제 한 3, 4년 지내면서 거기서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고 하면서 이제 나름 상하이에서 상하이 뒷골목을 주름 잡다가 그리고 이제 해방되자마자 바로 귀국해서 한국에 이제 해방 이후 최초의 스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현인이 이제 뭐 지금도 너무나 잘 아는 굿세라 금수나 뭐 그 영화 국제시장 주제가죠. 굿세라 금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럭키 소울, 신라의 달밤 숱한 히트곡을 터뜨리는데 그 중에서 1956년에 터뜨린 히트곡인데 이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고 1942년 중국 영화 장미는 군데군데마다라는 중국 영화의 주제가예요. 중국 가수인 청거신, 진가신의 노래인 몽중인 꿈속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56년에 한국말로 리메이크해서 전설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이 노래는 워낙 중국 영화 주제가로는 워낙 유명해서 일본으로도 번안되었고 나중에 자유중국 대만으로도 광동으로도 대만으로도 번역돼서 거의 동북아시아 전체에 히트한 노래인데 어쩌면 이 노래야말로 동북아시아 전체를 그 관통하는 최초의 히트곡이 아닌가 싶어요.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다 들으면 알 거예요. 그가 뽕짝도 아니고 안될 사람을 들어봤죠?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하이 사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유럽 거, 미국 거, 일본 거, 뭐 본래에 있던 본토 거 다 섞여가지고 족보를 알 수 없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또 교습하게 되는 건 영화에서인데 이건 사실 중국이라기보다는 이제 홍콩이죠, 홍콩.
사실 홍콩과의 우리나라 영화의 그 연합의 역사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1960년대에 홍콩과 한국은 특히 무협 영화에서 많은 합작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자본을 대고 안에 컨텐츠는 한국이 감독과 배우는 한국이 제공하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리샤오룡, 이소룡에서 성룡, 홍금보에 이르게 되는 이제 중국 홍콩 그 무협 영화의 사실상 그새 산파가 한국인 감독과 한국인 그 무술 지도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우리도 이렇게 아직도 우리의 내리에 남아 있는 영웅봉색 첩혈상의 이제 이 홍콩 노아르가 또 한국을 완전히 강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홍콩 노아르는 뭐죠? 홍콩 갱스터 무비잖아요. 갱들의 영화인데 이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에는 이른바 조직 폭력배 영화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콩 노아르의 여파로 90년대에 와서 이제 한국에 수많은 조폭 이제 한국식 갱스터 무비. 갱스터를 하기에는 좀 짜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조폭이지. 조직 폭력배 영화들이 이제 그 한국 영화의 큰 주류를 형성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이 갱스터 무비가 가지는 미학적인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왜 이제 모든 영화사들은 갱스터 무비의 역사를 가지냐면 이 갱스터 무비가 사실상 많은 영화 미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폭력신. 특히 1대1이 아니고 막 여러 명이 붙을 때는요. 굉장한 편집과 카메라 워크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진짜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사람의 몸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영화적인 재현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폭력신이에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섹스신입니다. 그래서 폭력신을 담은 갱스터 무비와 섹스신을 담은 에로 무비는 두 개가 다 극단적인 축에서의 세계 영화사의 미학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장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의 그 사실 관련 밖에는 없었던 게 이제 한국과 중국의 20세기의 그 문화적인 관계인데요. 드디어 이제 이 두 관계가 엄청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말 21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이제 이 문화적인 그 아젠다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끝나기 2년 전인 드디어 98년에 우리나라는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개막합니다. 사실 이제 이 멀티플렉스 시네마가 있고 영화관이 있어요. 그리고 시네마 멀티플렉스가 있는데 그 전에 시네마 멀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멀티플렉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관수가 많은 게 멀티플렉스가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혹시 강남에 시네하우스라는 영화관 기억나세요? 시네하우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1990년대 초반에 최초의 시네마 멀티입니다. 그러니까 단관이 아니고 관이 4개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스크린만 4개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CGV나 돌리면 영화관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먹는 거 다양한 그 놀이 하다못해 사주 타로 봐주는 사람들 막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겨난 우리나라에서 시네마 멀티플렉스는요. 98년도에 이제 그 구이동에 생긴 그 테크노마트의 CGV 일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전자제품, 놀이기구,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화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패키지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쇼핑도 하고 음반도 사고 밥도 먹고 뭐 옷도 보고 이런 이제 그 이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문화의 공간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린 바로 그 이듬해 한국 영화는 이제 최초의 한국형 이른바 블록버스터가 터지죠. 바로 쉬리입니다. 이때 강재규 감독이 쉬리를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이때 쉬리의 제작비는 27억 원, 그 당시 한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의 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주연급 배우 4명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영화는 놀랍게도 삼성 영상 사업단의 마지막 투자 작품입니다. 유명하죠. 이 영화로 삼성은 22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는데 영화 투자를 접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 DJ가 이근희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쉬리도 터진 김에 좀 더 해보시지 그래라고 강조했지만 이근희는 그냥 싹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천박이를 파고든 게 CJ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CJ적 접근을 했으면 지금 한국 영화는 삼성전자의 것이에요. CJ는 영화 제작에 투자하지 않고 영화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프라를 먼저 장악한 뒤에 그다음에 컨텐츠를 장악했어요. 삼성은 먼저 컨텐츠 투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영화의 그 놀라운 점은 이 영화가 일본에 개봉했다는 점이에요. 일본에 개봉해서 125만 관객을 모음으로써 한국 영화로서 일본 시장에서 메이저 흥행 기록을 세우고 또 일본은 계산이 정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요. 이전까지만 98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는 해외 시장 마켓에서 그냥 누가 찍었든 만불이었습니다. 편당 800만 원. 근데 이제 드디어 쉬리로 인해서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마켓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재규가 난놈인 것이 쉬리는 사실 오락 영화예요. 그런데 이런 그 첩보물이 이런 우리나라 보니까 블록버스터지 007이나 이런 데 물들이는 세계 시장 관계 보기는 뭐 장난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영화 국가도 낼 수 없는 컨텐츠가 안에 있어요. 분단이라는 상품.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한국형 소재를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뭘 겨루기는 그냥 바로 쏙.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영화의 방금 여러분 들으셨던 이 영화의 주제가 When I Dream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캐롤 키드라는 여자 무명 가수의 곡을 헐값에 사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면 제가 쪽팔리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요 3년 전에 정글 스토리를 찍을 때만 해도 이 음악 영화잖아요. 그래서 막 CCR 막 런 스루 더 정글부터 해서 외국 막 락 음악을요 막 썼어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허락받은 데인 줄 몰랐어. 나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곡으로 이제 그 신해철이나 도연이가 만든 곡도 있지만 배경으로 깔리는 노래 중에서 그냥 뭐 외국 팝 음악들을 한 6곡 썼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흥행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게 특이하잖아. 이 변방에서 만든 해서 세계 영화제에서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초청받은 게 토론토 영화제 초청을 받았는데 상영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여기 쓰인 곡 중에 저작권 우리 국제적으로 개망신당했잖아요. 저작권 허락을 안 받고 드신 곡이 무려 7곡이나 되는데 이거 우리 수당한다, 제소당한다고. 이거 빨리 해결하시라고. 어떻게 해결해? 이미 영화 다 만들어놨는데. 걔들은 웃겨요. 만들어 놓고 하자 그러면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쩔게요. 영화제는 나가야 되겠고 해결은 안 되고 그거 나오는 부분만 음악을 지웠어. 사실 그런 박약한 인식으로 영화를 찍을 때요. 야 노래도 돈 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때는요. 사실 이 사람 굉장히 영국의 무명 가수예요. 영국에는 이런 가수가 있는 줄도 몰라. 그 사람 걸 사와가지고 역수출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진짜 난놈이에요. 그래서 이 캐롤 키드 아주 완전 할면데 막 그 뒤로 한국에 매년 공연하는데 막 매년 공연해서 한국에 일본에도 가고. 이런 게 있잖아. 너무 행복해서 한국에 오면 정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 너무 열심히 하고 가. 왜? 정말 자기가 자기 조국에서는 평생 못 누린 영화를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극동아시아의 영화 감독이 열어줬걸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IMF 시대를 이제 IMF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질서가 바뀌게 되는지를 이제 대충 분위기는 잡았지만요. 그 안에 좀 더 내면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두 번째 장의 주제가 컨텐츠가 된 문화입니다. 이 얘기는 먼저 좀 그 배경부터 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문화 산업 시스템 속에서 이른바 유통되는 방식이 이 IMF와 함께 전부 몰락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장르는 다르지만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출판, 음반, 비디오. 이걸 안에 내용은 매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유통되는 방식은 똑같아요. 제작자가 제작을 해서 도매상으로 뿌리고 도매상은 다시 전국에 소매상으로 뿌리고 소매상은 판매를 해서 그 거둬들인 돈을 다시 역으로 그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기 직전에 한국의 음반 산업이 가장 활황을 이룰 때 전국에 음반 소매상 수는 15,000개이었습니다.
전국에 CD 파는 데가 15,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중 여고 앞에는 무조건 한 개 있어. 그 골목마다 다 있었어요. 깡촌에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프라인에서 음반 판매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00개가 안 됩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15,000개에서 14,700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점 역시 맞아. 그때 다 동네마다 학교마다 다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대여점이었지만 비디오 대여점은 온 골목마다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90년대는 이런 반전 밀리언셀러 신드롬의 시대였습니다. 이거 뭐 터졌다면 100만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100만 명이 하나의 책을 사봐. 100만 명이 한 개의 CD를 같이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조차도 플래티넘 레코드, 이 플래티넘 레코드라는 게 뭐냐면 100만 장이 팔리면은 주는 이제 미국 음반협회 RIA에서 제작사한테 증정하는 그 기념품이 백금 재질의 그 음반 모양의 상표를 줍니다. 1973년까지는요 미국에서도 플래티넘 레코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뭔 얘기냐? 미국에서도 100만 장이 팔린다라는 거는 그건 뭐 어쩌다 보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골드 레코드라는 거는 있었어요. 미국의 골드 레코드는 몇 장이냐면요 50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의 상징이 뭐냐면 내가 골드 레코드를 몇 장 갖고 있냐. 이 플래티넘 레코드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이제 플래티넘 레코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 기본 기준은 골드 레코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 대박의 상징이죠. 가령 우리보다 시장이 훨씬 큰 호주의 골드 레코드는 몇 장이냐면요, 5만 장이에요. 5만 장 팔리면 골드 레코드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5만 장 팔리면 꽤 커요. 5억 원이에요, 5억 원 매출이. 그리고 뭐 이탈리아 골드 레코드 25만 장이에요. 스페인 15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시장 규모에 맞게 5만 장에서 한 35만 장 사이에 이렇게 골드 레코드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영국은 역시 뭐 아무리 망했대도 우리가 한때 제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50만 장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우리 밑에 애들보다 낮게 설정할 수는 없지. 그래서 영국만이 50만 장이에요. 그럼 한국의 골드 레코드는 내가 보기에는 3만 장이에요. 우리 시장 규모를 본다면 3만 장 팔리면요, 3만 팔리면 계속 그 재생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만 장 정도 팔리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럼 뭘 해도 돈이 들어오지. 그런 나라에 100만 장이 웬 말이라. 그때 미쳤어요. 그때 진짜 90년대는요 우리가 살짝 들렸어. 100만 장 팔리거든.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베스트셀러와 쉽게 말해서 대박과 쪽박의 양극화가 처절하게 일어나죠. 거꾸로 사이에 이제 10만 장 팔리는 음반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80년대가 위대했던 거는 100만 장짜리는 없었어도 10만 장, 20만 장이 1년에 수십 장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뭐 아니면 도가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유통 구조 하에서는요 솔직히 100만 장은 있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유통 구조라면 100만 장은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한국에서 출판이고 음반이고 비디오고 100만 장을 팔 수 있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유통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혹은 어둠의 방식이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밀어내기라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통이라는 게 뭐죠? 수요를 예측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합리적으로 해가서 시장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통의 1원칙이잖아요. 이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가령 뭐냐? 내가 큰 회사에 외제 회사, 내가 고려원이야. 나 이미 100만 권짜리 소설 몇 개 터뜨렸어. 자, 이러면은 그 다음 걸 자기가 기획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매상들을 불러고 출판 도매상이 한 50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개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송인이 부도난 거 아시죠? 50개 도매상 불러요. 야, 나 누구야? 나 고려원. 나 해냄. 아, 이번 거 또 돼. 무조건 되거든. 내가 보증해. 100만 원을 뜯어넘기는 거예요. 도매상에. 근데 그걸 안 받을 수 없어. 도매상은. 왜 이걸 안? 저희는 좀 약간 추운데요. 그럼 다음 그 투지에 또 터지면은 이제 넌 집에 와서 푹 쉬어. 이렇게 되니까 그럼 도매상이 이제 아니 시장에 팔리는 거 보고 출판사에 3,000권, 5,000권 주문해야 될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3만 권을 받아와. 어떻게? 이거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자기 밑에 소매상 자기 관할 소매상들도 다 불러. 야, 우리 이제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 이거 못 팔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 자, 너는 사거리 목에 있으니까 너 300부 갖고 가. 너는 동네 내 여고 앞이지 이건 안 팔리겠다. 그래도 20권 팔아. 그럼 얘들은요 재고를 안 받기 재고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팔아야 됩니다. 이게 밀어내기야. 가장 약육강식적인 유통인 거죠. 이게 이성을 상실한 유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은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맨 끝단에서 문제가 제일 약자부터 문제가 생기셨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맨 마지막 소매상인데 50건을 팔았는데 2건밖에 못 팔았어. 그럼 난 48건 안고 넘어져야 돼. 그래도 내가 어쨌거나 버텨줄 때는 막 속이 쓰리지만 50건을 입금하겠지. 그럼 나 나중에 이런 게 계속 적체되면 씨발 배째라 나 돈 없어. 줄줄이 연쇄부도가 이제 소매상부터 해서 도매상까지 도매상에서 이제 제작사까지 부도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자부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듀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현도와 김성재. 듀스가 해산하게 되는 것도 물론 이제 김성재 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듀스 4집이 마지막 작품인데 듀스 4집을 할 때 그 당시 월드뮤직에서는 100만 장 팔릴 걸 확실한 거야. 말이 돼? 듀스가 100만 장이라니. 실제로 38만 장 팔립니다. 100만 장을 찍어. 밀어내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회사 결국은 38만 장 팔고 망합니다. 부도나요. 망하진 않지만.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93, 94, 95, 96, 97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밑돌 빼서 윗돌 맞고 밑돌 빼서 밑돌 맞고 이래서 기직기직 가는데 IMF 버텼어요. IMF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금융권이 전부 봉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하나가 딱 받고 나는 순간 쭉 연쇄적으로 받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는 것을 2천만 원으로도 못 막게 되는 것이지. 뭐예요? 개인이나 한 국가나 똑같아. 이런 그 정건전지 유통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97년 IMF 국문입니다. 이때 다 무너져요. 다 망해. 도매상, 소매상 다 망해. 제약사 다 망해. 출판사 다 부도나. 메이저일수록 다 부도나. 왜? 그만큼 도매상에 묶인 게 많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때 이런 도매상 유통이 부도날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떼먹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베스트셀러였던 출판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사실은 중소기업 고유 보호 업종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었고 대기업이 이렇게 뛰어드는 걸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상사업단을 만들어서 할 때도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아니 씨발 애들 콧구멍 애들 그 호주머니 틀어먹는 장사에 무슨 삼성까지 끼어드나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영세 자본의 허약함이 이런 이제 뭐 영세 자본은 욕심 없나? 더 부패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따위 짓을 한 것이고, 결국은 영세 자본 기반의 문화 산업이 일거에 퇴출되는 이제 그런 게 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따따블로 폭탄을 맞은 것은 음악 산업입니다. 유통 구조가 무너진 것만 해도 망조의 지름길인데, 이제는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지난 제가 말해 얘기했듯이 DJ 정부가 IT 산업과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고속 인터넷망에 가입하면 음악도 다 다운받을 수 있으라는, 차마 누가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모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룰을 만들었고, 애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 없이 노래들을 마구 다운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엎어졌는데, 망해서 걸려서 길에 엎어졌는데 목을 누가 꽉 밟고 지나가는 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음반 산업은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전혀 어떤 인식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IMF는요, 한국의 음악 산업을 기존의 음반 산업 중심에서 이제 음원 산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 변곡점을 이루게 돼요. 다음에 또 전통적인 산업이 뭐냐면 이제 극장 산업입니다. 돈 내고 티켓 값에서 입장권 걷어 가는 거. 이게 뭐죠? 영화하고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시장 완전 몰락합니다. 왜 몰락하냐 여기는. 공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클럽부터 시작해서 피라미드적인 상승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럽 그 위에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스타디움 이만 되는데, 우리는 밑에 거는 없고 없어지고 대극장과 체육관만 남았어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5,000명 이상 유료 관객을 팔 수 있는 뮤지션은 1년에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최저 경기장에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소극장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이라고, 큰 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뻔하지. 노땅 중에서는 조용필가 나오나 2명.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로 치면 뭐
핫한 아이돌 그룹들. 근데 아이돌 그룹들은 라이브 콘서트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뽀록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뭔가 가창력이 좀 되고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전람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김동률, 뭐 이승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데 그나마 엎친데 덮친격으로 새로운 무대 콘텐츠가 한국에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20세기 말 21세기에 상영하는데 뮤지컬이 상영합니다. 여기에 또 그나마 남은 관객을 다 뺏겨요. 왜? 여기는 3시간 동안 한 명만 보잖아. 콘서트는. 여기는 막 올락돌락한 애들이 막 졸라 나와.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이때가 한국이 뒤늦게 쳐간 뮤지컬 시장이 순식간에 세계 탑5 시장으로 또 성장하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볼 수 없는 또 그런 고속 성장을 막 하게 되는 계기는 되지만요. 기존의 전통적인 음반과 더불어서 음악 시장의 양축이었던 콘서트 시장이 이때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이른바 소리바다 파문이죠. 이 소리바다 파문은 진짜 컸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음반 산업을 완전히 개멸시켰어요.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넵스터라든지 일본의 이제 다운로드 시장이 처음 형성될 때 대응을 한국 정부는 해주지 않았고 이미 뒤늦게 어설픈 수습책을 냈을 때는 이미 한국의 음반 산업은 다 몰락한 뒤였다. 다 죽고 난 뒤였다. 그럼 그렇다고 소리바다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게 좀 비참한 얘기인데 2004년에 SK텔레콤이 멜론 서비스를 합니다. 결국은요. 소리바다하고 벅스가 가네요. 그때 벅스에 2001년도에 벅스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근데 벅스는 돈을 못 벌어. 왜? 주저권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대기업인 SK텔레콤이 홀라당 시장을 껍질도 안 벗기고 날로 털어넣는데 결국은 기여하는 걸로 끝납니다. 말이 돼요? 기존의 음반 자본이 아닌 이동통신사 자본에게 음악 산업의 90% 넘는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세계 시장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쉽게 해냅니다. 차라리 벅스가 이걸 다 먹었다. 그럼 벅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음악 시장 안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동통신사로 간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음악 시장에 제투다 되지 않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SK텔레콤이 새로운 가수를 발굴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 자기는 플랫폼만 장악하면 끝인데. SK텔레콤이 왜 음악 시장을 날로 꼬락 한 600억 투자하고 먹었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SK텔레콤은 음악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핸드폰 보급률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져야 더 이상 신규가 없어. 게다가 또 독점 규제 때문에 또 55% 이상은 또 SK텔레콤 번호를 안 내줬잖아요. 더 이상 핸드폰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가 상품을 팔아야지. 그 팔 수 있는 부가 상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2D 시대는 음악하고 게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들은 음악에 대한 전혀 문화적인 인식과는 상관없이 자기 매출 유지를 위해서 음악 시장을 그냥 날로 그냥 아무 무주공사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껍질도 안 벗기고 먹은 거.
차라리 이것이 벅스에 남았으면 벅스가 장악을 하게 해줬으면 뭐 거꾸로 근데 벅스도 순 양아치 새끼들에서 결국 못 먹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누가 먹어야 되느냐면 음악 산업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음악 산업 안으로 돌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음반 산업이 망했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음반을 제작해봐서 아는데 음반에서 10만 장이 팔리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CD가 10,000원이에요. 실제 제작비는 700원을 넘지 않아요. 그 뭐 CD 뭐 찍고 케이스하고 이거 만드는 데는 실제 실비는 700원이에요. 그럼 유통마진 빼면 7,000원, 여기서 700원 빼면 한 장 팔 때마다 6,300원씩 내가 먹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수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또 7% 저작권료를 빼면은 6,300원은 700원이면 한 6,40원 한 420원 빼면은 거의 5,800원을 내가 먹는 거야. 그러면 만장이 팔리면 5,800만 원이고 10만 장이 팔리면요 5억 8천만 30만 장이 팔리면 17억이에요. 100만 굳이 100만 장까지 안 팔아도 이렇게 내가 뭐가 정당한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이동통신을 가게 되면 얼마가 돌아오냐면요 25%가 돌아가요. 2,500원이 돌아온다. 정확하게는 2,400원이 돌아온다고. 그럼 여기서 또 2,400원에서 저작권료를 또 빼야 돼. 7%를 빼면 1,700원 남아요. 1,700 대 5,800원이에요. 그러면 음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남지. 그거 받아가지고. 쟤들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좀 더 주세요. 씨발 뭐 가서 우는 소리 만든 건 우린데 만들지도 않은 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뭐 100원만 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거하고 떨어지는 거지 정말.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가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정부도 그리고 그 관련 산업조차도가 자기 가이드라인과 대응책을 대응전략을 전혀 어떻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말지 되는 아무런 전략적 사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이 돼버린 거지. 누가 이 바닥에 내일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개판이 되었고 하물며 이것을 시장을 정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문화부조차도 손을 놔버립니다. 왜? 뭐 갑자기 볼 때처럼 뭐 너도 나도 가까이 이 집단에 못 들고 일하는 거 도저히 해결 안 돼.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해와.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시장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분쟁을 개입해야 될 의무가 담당 행정부 안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개입하려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네가 좀 나쁜 놈이니 네가 저 욕심 좀 줄이고 이쪽을 해야 돼 하면요 이쪽에서 감사원으로 투서 보냅니다. 저기 우리 문체부의 음반진흥과 과장님이 저쪽에 돈 먹은 것 같아요 하고 투서를 보내요. 난 그러면 갑자기 일하다 말고 감사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 관심이 걸린 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의 의지를 갖고 있어도 들어가서 조정을 못 해요. 왜?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이고 그 손해 보는 놈은 꼭 그런 식으로 뭐 좀 끝발이 있으면 이제 감사원 위에 이제 민정수석실 막 이런 데 막 아니 민정수석이 왜 그런 걸 받아주는 이런 창구가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은 본래 대통령 친인척 측근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위가 민정수석이에요. 그런데 투서 넣어.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야, 그것도 뭐라고 말이 많냐 그게.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전부 업무 종료.
그럼 또 이제 막 눈에 봐. 난 눈에 비디오처럼 보여. 그럼 또막그 전화 받는 장관은 또 씨발 담당 과장 누가 시켜 국장으로 들어와 임마. 뭐 일을 어떻게 했길래 씨발 민정수석을 처하고 지랄이야. 막. 먹었어? 막 이러고. 진짜 먹었어? 막. 지금 말해야 돼. 지금 막.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처신하느냐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가서 합의를 보시고 갖고 오시면 바로 받아가겠습니다. 합의가 돼? 서로 원수로 보고 있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순간에 시장은 거듭이 나고 룰은 사라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가장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한국의 음반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전까지 한국의 음반 산업의 질서가 전부 사라지는 바람에 그때는 우리는 끝나치는 이제 우리 음반 산업은 없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또 아닌 게 다이나믹 코리아야. 앞에 구질서를 싸그리 청산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때 내가 인천원 할 때 내가 SM 엔터테인먼트 주 내보고 만주 사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가 골 때리는 또 희한한 기적이 엉뚱한 데서 터지는데요. 유일하게 이 기간 동안에 성공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영화다. 그때 정확히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 이 사이에 터집니다. 100만도 말이 안 되는데 1000만이 몇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인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만 보는 거야? 2003년에 실미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작년에 암살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가 지난 13년 동안 총 14편의 100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땐 비이성적인 스코어예요. 네, 이게 1000만 관객 영화가 든 건 중요한. 이 중에서는 이제 외화도 4편이 있습니다. 외화도 세 편이 있습니다. 1000만이 든 게 아바타가 있고요. 이것은 진짜로 이제 쉬리 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좀 지원 정도의 블록버스터였다면 이 실미도 이후에 한국 영화 산업은 진짜 글자 그대로 철저한 머니 게임으로 오로지 자본의 게임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극한적인 양극화가 이때 진행돼요. 그러니까 정말 되는 거는 1000만이고 안 되는 것은 목요일 날 개봉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끝나요. 떨어져 나가면 없어집니다. 토요일 아침만 되면 이틀 딱 걸고 없어져요. 아니 왜 멀티스크린 블록버스터를 합니까? 관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사실은 한국의 멀티플렉스는 있는 놈한테 더 크게 몰아주려고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해요. 왜? 멀티플렉스를 허락하면서 스크린 제한제를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단관 개봉 시절 때보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마케팅하면 막 갑자기 우리나라 관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막 600개 스크린에 막 동시 개봉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헐리우드에서도요. 미국과 캐나다를 전체 커버하는 헐리우드에서도 3,000개 이상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것을 A 메이저 블록버스터 릴리즈라 그러고 2,500개 이상의
극장에서 릴리즈하는 것을 A 메이저 릴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 7분의 1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600개 스크린에 개봉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어휘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한번 보세요. 2014년에 1095편의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러면 한 주에 21편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한 주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럴 틈이 없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영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은 세계 제6위의 영화 시장으로 고속 상승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영화의 우리 국내 영화 시장 점유율이 드디어 헐리우드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50%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60년대 때도 50% 못 넘었습니다. 40%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영화 제일 쩔던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 점유율이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면요. 13%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보러 간다면 훌륭한 영화였지 뭐. 한국 영화 그때 보러 간다 그러면 방화라 그랬잖아. 그래서 특히 내 대학교 다닐 때 한국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저 새끼 변태 아니야 막 그런 눈을 봤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게 돼요. 그 시작이 99년 시리가 개봉하던 99년에 이제 36.1%를 딱 찍으면서 바로 2000년 되면서 이제 50%를 연속으로 넘게 됩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넘는 수준이라 우리는 50.1, 뭐 50.6, 뭐 제일 많이 나와요. 56점 얼마. 그리고 또 떨어져도 뭐 49점 얼마 뭐 이렇게 돼요. 지금 지난 5년간은 계속 평균 50%를 넘고 있어요. 와, 이것 또한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그토록 그 영화에 대한 자부심을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영화 시장 점유율이 할리우드 대비해서 평균 33% 수준입니다. 최고로 지난 20년간 최고로 프랑스 영화 약진했을 때도 37%, 40% 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99%니까 이것도 불행한 얘기예요. 생각해 미국에서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미국 영화보다 죽어요. 딱 한 번 98%로 떨어진 적이 있어. 오, 99%야 계속.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요, 자국 영화가 자기 시장에서 50%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4나라 있습니다. 근데 그 4나라 중에 3나라가 극동아시아에 모여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발리우드라고 불리는 인도. 뭐 인도야 뭐 걔들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저 나라 영화만 볼 애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좀 예외라고 해요. 중국은 사실은 영화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해외 영화를 우리는 걔들은요 우리나라 쿼터제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대로. 지금 중국은요 헐리우드 영화는 1년에 딱 12편만 수입해요. 12편만. 그러니까 1년에 중국인들은 12편 이상을 볼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근데도 미국의 그 메이저 회사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뽑히기만 하면 기본 3억 명은 보장되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1억 명 봐봐야 흥행했다는 얘기도 못 끼고요. 한 3억 정도 봐야 좀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입방정 떨다가 항의하면 예. 그리고 그 회사는 영원히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매니저들도 전부 기도하는 자세로 올해 자국 영화가 제발 중국 시장에 금리를 통과해서 들어가기를. 왜? 그럼 3억인데.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항의 안 해. 내수시장이 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요 12편밖에 수입 안 하는 데다가 어느 정도냐면요 성수기 때는 개봉 못해. 영화 4개의 성수기 있잖아요. 설, 추석,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는 미국 영화 못 틀어. 비수기 때만. 그래도 꼼풍이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은 이제 사실은 완전 깡패짓으로 이렇게 자국 영화 점유율을 높이는 거고요. 진정한 의미로 처절한 투쟁 끝에 50%를 방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야 본래 방어해 왔어요, 걔들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 한국은 뭐 세계 영화사에서 거의 변방의 섬 정도에 불과한데 이 나라가 갑자기 21세기에 와가지고 약 잘못 먹고 미국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왜냐하면 이런 애들 자꾸 넣으면 안 되거든. 이게 한국에서 뭐 우리가 이게 뜯어봐야 15억 7,800만 달러짜리 시장에 이게 뭐 크겠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런 것도 빨리 없애요. 그동안 많이 봐줬잖아. 10세기들아 빨리 없어요. 이게 트럼프의 첫 번째 행보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한국 같은 나라가 또 나오면 그때부터 미국 영화의 지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이때부터 왜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가 한국 영화에 계속 상을 주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상들은요, 여러분 영화 잘 찍어서 받는 상 아니에요. 굉장히 국제 영화 정치 역학이 칸느가 상을 주는 거는 100% 정치적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못하는 건 니들이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국 영화에 대항하는 거 딱 뜨면 이란 영화가 뜨면 몰표를 줍니다. 그래서 아파서 키아로스타미 같은 경우 막 깐냐 뭐 그런 종류상 막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영화도 잘 찍지만 그거는 안 돼. 또 이란 영화는 어차피 헐리우드하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딱 좋지. 빨아주기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한국 영화인들에 대한 이제 유럽 그 영화제가 굉장히 이제 조명하면서 이제 한국을 전략적으로 사실은 키웠어요. 홍상수 감독이 이제 칸느가 키운 최대의 스타죠. 상은 안 주면서 결국 상은 베를린 가서 받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을 키운 거는 김기덕인데 또 상은 또 베니스 가서 받았어. 그리고 이제 칸느가 진짜 열심히 키우는 사람은 이제 박찬욱 감독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도 이제 한국 영화들이 일종의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헐리우드 패권주의에 대한 가장 21세기에 가장 혁혁한 성과가 한국 영화 이제 그런 이제
반헐리우드 연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 왜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벙커원 라디오